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21회 시작하겠습니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바로 오늘이었죠. 30일 새벽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씁쓸하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1무 2패 16강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갖고 귀국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소동도 좀 있었어요. 그 이른바 엿 폭탄이 이제 날라왔는데, 그 정도로 지금 홍명보 굉장히 좀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얘기 우리 이제 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벨기에전에서 한번 이길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을 한번 결산을 해보고요. 자, 그 얘기를 생생하게 직접 들려줄 그 브라질 현지에서 취재를 했던 우리 오해원 기자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해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브라질에서 미국과 브라질 순회 취재를 한 달여 동안 마치고 돌아온 오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이 환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금이 환영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돌아온 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 어떤 아픔이었는지 조금 이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밤을 새서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소처럼 일하는 소나운서 우리 소준일 스포츠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같이 축구 2경기 다 보고 잤습니다. 그래요? 그 일하다 잔 겁니까? 그냥 놀다 잔 거죠. 집에서 봤으니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 일은 아니죠. 아니 그걸 하면서 내가 그거 연습하라니까 훈련. 꼬리요 이렇게. 그럼 일단 저희 고모와 고모부가 깨셔가지고 저한테 호통을 칠 게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모랑 고모부랑 사세요? 네, 저 얹혀 살고 있어요 지금. 원래 집이 어디죠? 저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집은. 저번에 얘기 한번 들어본 거. 진주 사는 지금은 고모랑 고모부. 예, 얹혀 살고 있죠. 그 하숙비는 좀 냅니까? 좀 양심상 드릴 수밖에 없죠. 양심상 한 달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한 40여만 원 정도. 40여만 원. 예. 그러면은 딱 하숙생 수준이네요. 그렇죠. 딱 그 정도죠. 아니 뭐 친척 디스카운트도 없네요. 한 2장 정도. 이 정도면 좋다고 보는데 4장을 2장은 조금 덜하죠. 예. 그래요? 요새 하숙비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아니 요즘에 얼마나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학교 앞에서 하숙을 시작했을 때 들였던 돈이 38만 원이었어요. 하숙비가.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랐죠. 그러면 2004년인데 10년 전 물가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7, 8년 전 그때 다닐 때만 해도 하숙비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비쌌나요? 모르겠어요. 그 제가 적혀 있는 거기를 봤는데 한 4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좋은데, 좋은 데서 소화롭게 나오는데. 그럼 뭐 반찬은 좋습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시세끼는 아니지만 여튼 고기가 꼬박꼬박 올라옵니다. 그래요? 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럼 고기가 어떤 종류의 고기입니까?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요? 괜찮은 거 주시겠 줄 알아서. 고기는 뭐니 해도 브라질이죠. 브라질산 쇠고기. 그거 얼마예요, 브라질산 쇠고기가? 브라질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브라질 물가가 상당합니다. 제가 브라질 딱 비싸다고? 내리자마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가벼운 생각으로 맥도날드를 갔거든요. 브라질 공항에서 정말 생각 없이 맥도날드 빅맥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빅맥 세트를 주문하고 되도 않는 영어로 주문하고 돈을 이제 가볍게 우리나라 한 5천 한 6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 하죠, 세트가. 그래서 그 정도를 딱 세고 있었는데 가격을 딱 나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2,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세트가요? 근데 뭐 더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똑같이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콜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충격 먹고 이제 브라질이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물가가 어마어마하구나 해서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고기 값은 좀 싸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고기를 먹으러 갔죠. 한 4일 연속 스테이크 먹었는데 스테이크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싸고 맛있습니다. 얼마 정도 합니까 거기가? 한 10,000원. 그러니까 빅맥이랑 조금 비슷해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스테이크 하나가? 스테이크는 그러니까 제 손바닥만한 거 2덩어리 나오는데 한 2만 원. 괜찮다. 그 정도. 그러니까 고기는 굉장히 쌉니다. 이제 다른 게 비싸고
그 건전지 그 새끼손가락 저희는 이제 라디오 자, 너무 보니까. 지금 그 얘기로만 너무 흐르는데 지금 뭐 우리 주제도 얘기 안 하고 너무 예, 알겠습니다. 저 삼천포로 흘렀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썰을 풀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주제, 자 우리 여폭탄을 맞고 돌아온 홍명보호. 자, 한국 축구의 브라질 월드컵 성적과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한번 잘근잘근 한번 씹어봅시다. 고기를 씹듯이, 브라질 고기를 씹듯이 한번 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곁가지로 오해원 기자의 브라질 취재 후기 이런 것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한국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손아운서, 네. 우리 한국 대표팀 브라질 월드컵 성적 어떻게 됩니까? 1무 2패라고 저희가 그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 그 각자 출연진들이 이제 월드컵 성적을 예상을 하는 그런 게 잠깐 있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가 1무 2패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확실치 않으면은 그렇게 걸지 마세요. 아, 미안합니다. 예. 저도 러시아전 1대1 무승부 예. 맞췄던 저 장본인이지만 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깨알같이 또 본인 홍보를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1무 2패. 예. 피파 랭킹으로 보면은 사실 뭐 이상한 성적은 아니죠. 그 월드컵에 출전했던 국가들 중에서 뭐 거의 뒤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으니까 그 정도 팀이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외국 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에서 두 번째 하는 나라가 1무 2패로 탈락했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기대 그리고 당초 대표팀이 목표로 했던 바를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대표팀 새벽 4시 40분 비행기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이른 새벽에도 나가서 근조 그 플래카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엿을 던지신 엿폭탄을 던지신 엿사탕이죠. 엿먹으라는 그 어떤 분노의 투척. 참 그 갑자기 윤봉길 의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그거 던지시고 아마 출근하셨지 않았을까? 그러셨겠죠. 그럴 수도 아마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노의 엿폭탄 참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오영 기자 어때요? 그 브라질 현지에서 지켜본 대표팀 이런 성적이 나올 만했습니까? 어때요? 이거 뭐 딱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러니까 뭐 미국 전지 훈련도 있고 브라질 가기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파주 소집대 때부터 이제 보면 사실상 성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좀 속으로는 걱정을 했습니다. 네.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계속 대표팀이 뭘 준비하는 게 계속 꼬였어요. 선수 선발부터 소집부터 해서 계속 꼬이기 시작해서 대표팀이 뭐 마이애미 가자마자 선수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쓰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몸이 안 좋아서 훈련을 이제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누군가요? 홍정호인가요? 뭐 홍정호는 그 마지막 튀니지전에서 발을 다쳐서 사실상 미국에서는 거의 훈련을 못 했고. 이청용인가? 이청용은 그 옛날에 다쳤던 게 좀 아직 부상 여파가 있어서 근데 쓰러졌던 거는 이제 그 3번 골키퍼 이범영. 그다음에 이제 걔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쓰러져? 이제 근데 그거도 이제 뒷얘기가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지금 풀어봐 지금 여기서. 그리고 이제 기성용도 쓰러졌죠. 기성용. 기성용 뭐 풀려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풀게요. 풀어봐. 그런 얘기가 좀 저희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제 똑같이 대표팀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대한축구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시기 전에 황열병이라는 그게 브라질에 유행하고 있으니 주사를 맞으시라. 그러니까 댕기열 비슷한 거죠? 댕기열, 그렇죠. 모기가 이제 물어서 이제 오는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맞으면 일찍 맞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맞으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이게 후유증이 또 있고 또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열이 또 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기 한 열흘 전 적어도에 맞았거든요. 근데 대표팀은 가기 직전에 맞았습니다. 그게 한번 안 맞을 그 대표팀이 브라질 전지훈련을 1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브라질하고 북중미를. 근데 그때 뭐 선수들이 괜찮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표팀에서 안 맞고 가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제 의무 분과위원회 대한축구협회에서 안 된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송 박사 아닙니까? 송 박사는 근데 또 그게 전문이 아니라서 송 박사는 이제 정형 외제과 쪽으로. 그분이 이제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게 추천을 적극적으로 이제 맞아야 된다라고 맞아야 주장을 된다. 하시죠. 주장을 했던. 예.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외교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출국 전에 맞으니까 선수들이 미국 가면서 올라왔구나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컨디션이 열이 떨어진 나고 거네요. 이제 예. 컨디션이 막 안 좋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또 선수들이 훈련을 한참 이제 해야 될 때 훈련을 못 하고 네. 또 막 훈련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선수들이 이제 체력 관리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투쟁심 없이 알제리랑 경기할 때 그렇게 흑형들한테 털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벨기에랑 할 때도 김영권 선수는 눈이 완전 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제리전 할 때는. 야, 이 주사의 예방 접종 이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지금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상당히 그런 거는 꼬박꼬박 꼭꼭 맞아줘요. 딱 그 기한을 지켜서 맞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표팀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기자들끼리 했던 얘기가 야, 우리한테는 그렇게 맞으라고 네. 그러고 꼬박꼬박 챙겨서 맞으라고 했던 게 축구협회인데. 생생한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아니 정작 대표 선수들한테는 안 맞게 하다니.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이 지난달 12일에 첫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예상 그 소집될 선수들 그룹한테는 다 맞으라고 했을 줄 알았어요. 미리. 그게 상식적이죠. 그렇지.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대표팀이 가기 전날 그것도 가기 전날 맞았으니까 부랴부랴. 이건 그러네. 그런 대표팀 관리에서부터 좀 뭔가 문제가 있지 네. 않았나. 야, 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그거 기사를 쓰지 그랬어. 아 근데 이제 그런 걸 그게 기사로 터트려 뻥뻥 그걸 터트려.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탁 그게 나왔어야 이제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축구 협회 책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슬쩍 돌려서는 썼는데 이제 또 그게 또 대회를 앞두고 있는 또 미묘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선수들이 또 한참 또 이렇게 또 그때도 홍명보 감독이 그 사건 이후로 되게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쓰러져 나가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선수들 힘 빠질까봐 또 현지에서는 좀 자제하자 약간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회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쓸 수는 없죠. 그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치 올림픽 갔다 왔지만 그 전부터 빙상 연맹 찌그락짜그락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 앞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근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얘기할 충분히 수 얘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 아 저는 홍명보 감독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튀니지전도 그렇고 가나전도 그렇고 뭐 등번호를 바꾼다. 예, 이런 그렇죠. 거 말도 안 돼. 뭐 쌍팔년도 꼼수 아닙니까? 아니고. 꼼수.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야 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예. 때만 해도 딱 선수 정보는 등번호와 이름 정도. 그러니까 얼굴을 서로 모를 때니까 뭐 알아들어도 뭐 옛날 사진 이런 건데 요새는 뭐 인터넷만 쳐보면 누가 누군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모르게 하겠다고 뭐 등번호를 바꾸어서 한 해 만에 야 진짜 그거 나오는 순간 현장에서 기자들이 아 이거 뭔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아시아 축구의 맹주라고 자처를 하고 너무 이게 약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자 그런 그러고 나서 것들이 뭐 큰일 났으니까. 자 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자신감이 없다, 어떤 좀 불안하다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도를 안 걷고 여러 가지 꼼수라든가 그죠. 어떤 그 변칙이라든가 예.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전력이 그만큼 안 된다. 이런 자기 확신이 없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아무서? 뭐 그렇죠. 뭐 이런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뭐 어떤 팀이건 간에 자신들의 전력이라든지 뭐 주요한 전술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하고 싶은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자체가 지금 오해영 기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좀 구태의연했다.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황열병 같은 경우에도 황열병을 굳이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그분의 의견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할 거면은 정말로 빠르게 그렇죠.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 그게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안 하고, 그렇죠. 안 맞을 거면 안 맞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괜히 이제 그 불안불안하니까 이 예. 책임이 뭐 만약에 이제 나중에 누가 황열병 걸려서 뛰지를 못한다. 이러면은 책임 소재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야 이거 맞기 전에 왜 안 맞고 갔냐.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출국 전날 야 이거 비행기에서 그 아무리 비즈니스 탄다고 하지만 얼마나 오락가락했겠어요. 야, 선수들이. 제가 그 브라질 넘어가면서 홍정우 선수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아니 그 본인도 비즈니스 탔나? 아니 선수들이 이코노미를 탄 거죠. 아 왜? 왜요? 그러니까 모자랐나? 미국에서 브라질로 넘어가는 네.
비행기는 우리 국내선 같은 비행기였어요. 굉장히 작은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없다. 홍명보 감독만 비즈니스에 비즈니스 타고 나머지 코칭 스태프와 모든 선수들이 다 이코노미에 탔는데 제가 타도 좀 비좁은 좌석이었거든요. 근데 선수들 아니 너는 타면 무조건 비좁지. 아니, 몸무게가 그런 의미도 나가는데 있지만 너 몇 킬로 나 지금? 저는 뭐 적당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선수들은 무릎이 일단 무조건 다 앞좌석 그 등받이랑 닿아 버리니까. 아 그렇죠.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는 키가 2m인데 그런 선수들은 좀 배려를 해줬어야 196.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보면은 홍 감독이 좀 호리호리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출장 갔을 때 그때도 홍 감독은 비즈니스를 탔어요. 저도 이제 표가 없어서 비즈니스를 탔는데 그 옆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았는데 홍 감독은 이제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이렇게 좀 양보를 해줬어도 된다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 뭐. 지금 뭐 16강 진출하고 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어쨌든 뭐 결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애미 전주련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마이애미 가서 한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물론 홍 감독이 약간 예민해져서 뭐 취재진들에게 비공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전을 집중 대비했는데 선수들이 막 체력적으로 좀 문제를 많이 보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러시아전 앞두고 마이애미에서 집중 훈련했던 게 뭐 측면 공격, 뭐 수비 조직력, 그다음에 뭐 선수들의 체력 완성이었는데 뭐 다 안 됐으니까요. 사실상 그냥 브라질로 빨리 들어가는 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거기서 몽땅 다 하는 거.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일본도 플로리다 전지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랑 가까운 템파에서 그렇죠. 했는데 거의 뭐 난리 났잖아요. 일본도 그 혼다랑 가가와랑 뭐 오쿠보 나왔죠.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브라질 피겨 선수, 야 브라질도 피겨를 한다는 생각을 그때 알았어요. 그 루시엔인가 그분이 저 SNS를 통해 올린 거 보니까 그 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의미심장한 자기네들이 헌팅을 당해서 뭐 일본 선수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노래방 등지에서 등등. 자,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일본 애들 사이에서 일본 선수들이 그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몇몇 선수는 일본에서도 이런 포즈나 이런 팬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사진 찍자 그러면은 그런 걸 안 해주는데 전지훈련을 가서 한눈을 팔았다. 그래서 일단 불만이 있었고 또 본토에서는 안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니까 외국이니까 외국 여자들이니까 블론디를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은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나는 왜 쟤처럼 못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쟤는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왜 난 빼놓고 갔어 이런 거. 나는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 내 파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혼다 를 중심으로 한 베이징 올림픽파 그때 나갔었나 봐.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가가와랑 오쿠보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세레스고 오사카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산책파라고 있어요. 산책파라고 있는데 훈련끝나고 산책하는 애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의미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세 파벌로 나뉘어서 전체 미팅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케로니가 있지만 이분이 히딩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히딩크는 다 모여서 장난해? 이러면서 윽박지를 수 있지만 자케로니는 좀 그런 카리스마는 떨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내분이 일어나서 팀워크가 와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 역시 마이애미 전지훈련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이 얘기인데 우리 오 기자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팀도 마이애미에서 크게 뭐 한 게 없다. 저희 특히 뭐 우리 대표팀이 마이애미에서 했는데 마이애미에서 같이 썼던 또 팀이 하나 있죠. 잉글랜드. 그렇죠. 잉글랜드도 바로 옆에 있었죠. 잉글랜드도 그냥 제대로 맛이 갔어요. 걔네는 첫 훈련 날부터 마이애미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리고 걔네는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그 훈련 못 하고 뭐 하나 봤더니 마이애미 시내에서 쇼핑하는 또 장면이 또 자국 언론에 찍혀서 또 논란이 됐죠. 또 그 마이애미였나요? 그 브라질 본토였는지 모르겠는데 잉글랜드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 숙소에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선수들의 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라는 그런 알몸 사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이애미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휴양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공 월드컵이랑 상당히 비교가 돼요. 남아공 월드컵 때는 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라는 데를 갔어요. 노이슈티프트.
거기 이름도 안 까먹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이슈티프트에서 임종렬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이거 틀리니까 그것만 연습을 해서 노이슈티프트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거기는 어떤 데냐면 들어봤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죠. 인스부르크라는 곳은 들어봤지. 들어봤는데 인스부르크에서 차로 한 3-40분 떨어진 아주 산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데냐면은 그야말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뛰어놀면 돼. 그런데요. 네. 그 위에는 알프스 그 눈 덮인 산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호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곳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어떤 그 서양식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주택 집이요. 집. 그러니까 집 전원주택 같은 것들. 전원주택 이것도 아니고 이제 별장 같이 이렇게 딱 그림처럼 이렇게 부자들이 잠깐 쉬러 오는 그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그 자체가 그림입니다. 그림. 어쨌든 그런 데 있으니까 일단 마음의 안정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오로지 축구만 할 수밖에 없는 밖에 나가서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염소, 양 이런 소 자연과 함께 마음의 어떤 집중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이애미 지금 뭐 그 해상구조대 그 찡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베이워치. 그 베이워치 그렇게 쭉방 미녀들이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점잔을 떠는 애들도 나가서 헌팅을 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대표팀이 과연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뭐 결과가 안 좋으니까 별별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지훈련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봤고 또 전지훈련에서 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전지훈련. 전지훈련에서는 뭐 크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마이애미를 처음 가봤는데 가고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브라질 지금 날씨랑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브라질 하면 우리는 굉장히 더운 나라를 상상하지만 브라질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긴 겨울이에요. 그 브라질 현지 주민이니까 저는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니면서 좀 쌀쌀하네라는 정도로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현지 분들은 거기에 막 파카, 코트, 막 이런 걸 부츠, 막 무릎까지 올라온 부츠 이런 걸 신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현지에서는 지금 브라질 날씨가 한 20도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이애미는 상당히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30도. 우리가 이제 왜 마이애미를 선택했냐? 이제 쿠이아바 러시아와 경기가 열린 쿠이아바를 첫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길 갔다고 하는데 사실 쿠이아바도 그렇게 안 더웠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쿠이아바에 대한 정보를 6월달에 이제 정보를 알아봤을 때 최고 온도가 뭐 올라가야 뭐 30몇 도까지 평균적으로는 한 20도 이제 한 뭐 중반 정도에서 논다 이렇게 온도가 나왔는데 마이애미에서 이제 무더운 뭐 쿠이아바 기후를 대비한다 막 이런 걸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때 막 얘기도 많았었어요. 일부러 에어컨도 안 틀고 이제 무더위에 적응을 하겠다고 이런 거를 이제 체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 굉장히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비만 들어가도 진짜 되게 춥다라고 느낄 정도로 에어컨을 막 세게 틀어요. 근데 선수들은 방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을 못 틀고 아니면 틀더라도 정말 높은 온도에 잠깐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도 약간 몸 컨디션이 안 좋아졌겠네요. 신체 뭐 리듬 뭐 이런 거 맞추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뭐 16강 떨어지고 1무 2패 옆폭탄까지 맞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세심한 하나하나의 어떤 그 사소한 부분들이 어떤 경기력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전지훈련부터 우리가 꼬였지 않습니까? 마이애미 뭐 우리말로 하면 네 엄마 아닙니까? 내 엄마. 그죠? 근데 브라질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사실 이제 러시아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기력이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죠. 사실 분위기 좋았고 사실 뭐 우리가 막판에 골을 먹긴 했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무승부를 했어요. 그죠? 네. 무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목표라고 하기는 좀 그랬죠. 그죠? 어. 왜냐면 마이애미 전지훈련 가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전의 목표는 승리였습니다. 그랬나요? 러시아전의 목표도 왜냐면
우리가 대한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이번 대회 목표를 8강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예. 8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승 1무 이상의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조 추첨이 작년 12월에 나오고 나서부터 러시아와 첫 경기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게 그 이유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홍명보 감독이 러시아전을 앞두고 목표를 무승부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 이 얘기는 또 몰랐던 얘기인데 왜 기사를 안 썼어? 네? 어쨌든 무승부로 수정을 했어? 네, 무승부로. 네.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기겠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야 하지만 근데 홍명보 감독이 공식 기자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 그 경기에서도 되게 소극적인 자세로 두 팀이 나왔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 경기가 열린 그 쿠이아바 아레나 판타나우에서는 90분 내내 야유만 나왔어요. 예. 브라질 축구 팬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멋있는 브라질 축구만 보다가 서로 그냥 공만 돌리다 끝나니까 야유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라질 그 국민들은 다 전문가고 해설가라고 그런 얘기가 들던데 어떻게 한번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까? 그 브라질 기자? 국민들한테 네. 그 한국 축구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월드컵 오는 거는 이제 아시아에 있으니까 뭐 오는 거지 이 정도 축구로는 뭐 크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뭐 8회 연속 월드컵을 나갔고 뭐 아시아에 맹주고 뭐 자체적으로 그러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먼 나라에서 온 그냥 축구 그냥 조금 하는 나라 정도인 거예요. 세계 축구 변방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어느 우리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뭐 그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옛날에 한번 몰디브한테 한번 대패를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디브. 그때 뭐 휴양지인데. 뭐 몰디브 쇼크 막 이런 거 하고 뭐 오만한테 졌을 때 오만 쇼크 막 이런 거 나왔죠. 바레인 이런 나라들 그렇죠. 죠 그런 나라한테 우리가 지면 우리가 줘? 막 이렇게 하듯이 브라질에서는 한국을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 수준에서.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이 워낙에 이제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한국이 뭐 브라질 정도하고는 좀 대등하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그거는 오해영 기자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어떤 게요? 브라질이랑 어떻게 대등하게 경기를 해? 그러니까 월드컵에 8강을 가겠다라는 거 자체가 목표를 그 정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 정도랑은 좀 해볼 만한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한번 2002년에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기억, 기쁨 이런 거를 안겨줬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축구를 봤을 때는 그거만큼 큰 치명적인 독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국민들의 눈높이를 높여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 4강이 아니면 성에도 안 차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4강이 목표는 아니었겠지만은 어쨌거나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둬야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K리그 자체도 중단이 됐었고 뭐 국가대표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뭐 클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중 조련을 했었죠. 그러니까 집중 훈련을 그러니까 전지 훈련이나 합숙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는 그런 지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는데 일단 우리가 4강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사람들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도 이제는 16강 정도로는 어떻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맞아요.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바람에 성원을 하기 그러니까 부응하기 위해서는 8강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선수 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별리그로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은 뭐 러시아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이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뛰니까 그렇죠. 차치하더라도 알제리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이 프랑스 말을 쓰다 보니까 대부분이 프랑스 주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뭐 벨기에는 제외할게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 어떻습니까? 박주영 선수 아스널에서 방출됐죠. 그나마 뭐 잘한다고 하는 선수가 이제 뭐 기성용도 강등권 팀의 에이스 그냥 주전인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죠? 그렇죠. 근데 이청용 2부 리거예요. 잉글랜드 2부 리거예요. 네. 김보경도 입지가 뭐 프리미어에서 강등됐지만 입지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지동원도 그냥 벤치 선수고 그냥 뭐 유럽에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입질이 있는 선수가 꼽자면 뭐 손흥민 정도, 기성용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맨 팀인 거죠. 네. 근데 그 정도 팀을 가지고 뭐 8강을 가겠다.
뭐 1승인 뭐 기본으로 해야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 뭐 대표팀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월드컵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임종윤 선배 말대로 2002년 월드컵 4강이 그냥 배려놨어요 한국 축구를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큰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또 알제리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현장에 있었던 기자로서 그러니까 경기를 직접 지켜봤던 고국 우리나라 팬들이 얼마나 멘붕에 빠졌는데 현장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네. 현장에서는 분위기는 처음엔 좋았죠. 그렇지. 아니 뭐 알제리가 뭐 내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많았죠. 뭐 그 알고 보니 이제 알제리 기자들과 그 할리로지치 감독 간에 약간 갈등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알제리 기자들이 할리로지치 감독을 깐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알제리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1차전에서는 한국 그 감독이 얘기한 게 한국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1차전은 그냥 좀 전력을 숨긴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력 준비를 얼마나 했냐고 물어봤더니 러시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알제리전 전력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사실 러시아전에 모든 것을 몰빵을 하고 알제리는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간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알제리를 최약체로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러시아전 1대1 무승부가 되고 나서 대표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가나전 튀니지전 일단 지고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나 졌죠. 그러면서 완전 울상이 돼서 왔던 선수들이 러시아전 1대1 딱 되니까 홍명보 감독부터 완전히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비디오 분석 얼마나 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우리 아직 하지 않았다. 뭐 경기 전에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게 우리가 알제리를 이렇게 위에서 볼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지. 손아운서 지금 뭐 알제리 잘 알고 있잖아요. 라리가에 뛰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알제리 그 대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알제리 어떤 선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깔볼 만한 팀이었습니까? 일단 아닙니다. 절대로 깔볼 만한 팀이 아니었고 프리메라 리가에서 아주 맹활약을 펼쳤던 일단 에이스 소피앙 페굴리 선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페굴리 선수가 그날 알제리전에서도 마지막 이제 브라이미 선수의 골을 결정적으로 어시스트하는 2대1 패스를 둘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농락을 하더만요. 실제로 그 선수가 일전에 제가 스토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즌 프리메라 리가 바르셀로나 캄프누 원정에서 혼자서 바르셀로나를 박살을 내고 다녔던 선수가 바로 페굴리 선수였거든요. 근데 패고 다녔구나 페굴리. 그렇죠. 그리고 야신 브라이미 선수, 이 선수가 이제 4번째 골을 넣었는데 통계로 골키퍼 봐도 아닙니까 야신 브라이미? 아닙니다. 그 야신 선수 왠지 골키퍼의 느낌이 나고 그렇죠. 있어. 브라이미 선수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메시 선수보다 드리블 횟수가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드리블 성공 횟수가 2배 정도 많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에이 뭐 알제리 그거 대충 뭐 그냥 뭐 아프리카 예선에서도 플레이오프 거쳐가지고 뭐 어렵사리 이제 올라온 팀인 만큼 뭐 우리가 뭐 기본으로 깔고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4년 전 남아공에서 나이지리아한테 진짜 시쳇말로 쎄뻑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야쿠브 선수한테 절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니네가 가라 16강슛.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다는 그 쉬운 공을 놓쳐서 우리가 올라가게 된 건데 그 기억이 남아 있었나요? 홍명보 너무 아프리카 팀을 얕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느낀 그 알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도로 보면 뭐 가나나 뭐 이런 데는 뭐 출전 수당 가지고 뭐 대표팀 뭐 출전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알제리 약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가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얘네는 뭔가 이렇게 좀 똘똘 뭉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원팀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우리가 들었던 그 감독이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 감독이 아니었어요. 잘못 알려져 있었다. 잘못 알려져 있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벨기에, 저도 뭐 기자고 그랬지만 벨기에 기자들이 정말 장난쳤던 그것만 보고 그 정말 핵심을 못 봤던 거예요. 알제리 기자들. 네. 그러니까 알제리 기자들이, 벨기에 기자들이 아니고. 알제리 기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게 그 경기 전날 공식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 감독이 얘기하면 제 옆에 앉아있던 알제리 기자도 이렇게 탈장 딱 끼고 앉아갖고 너까지 지금 그렇게 앉으라는 건 손가락질 마이크에서 멀어지잖아.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코웃음을 쳤어요. 감독이 얘기를 하면. 근데 그 다음 날 한국을 완전 깨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멘트까지 나왔냐? 우리는 이제 당신을 100% 지지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누가?
그 알제리 기자가. 네. 아 이거 180도 알제리 기자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 알제리 기자가 사실상 지금 허허실실 작전 편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들이 그러니까 기자들 싸움에서 우리가 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그 알제리 기자들하고 맞짱을 떠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기자들은 기사로 싸우는 거지 맞짱을 뜨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로 이게 맞짱을 떠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할리로지치 감독이 기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2011년에 부임했는데 네. 제대로 훈련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기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흔드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거에 딱 보면서 요번 월드컵을 준비한 우리 홍명보 감독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느낀 게 저희들도 훈련하는 장면을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구체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뭐 알려진 거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저희 같은 좀 답답함을 느꼈겠구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독에 대해서 3년 동안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쌓였던 게 한국전 4대2 승리로 그냥 눈 녹듯 사라졌죠.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알제리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기자들까지도 어떤 정보전에서 도움을 줬다고 봐야겠네요.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사실 알제리 기자 인터뷰도 어디 저 지상파 방송사에서 뉴스에 나왔어요. 나와서 저 감독 별로 안 좋다, 우리 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부터도 야 알제리 저 자중질환에 빠진 팀 못 이기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수들을 더욱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경기가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열렸잖아요.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만난 알제리 기자들은 경기 전날까지만 해도 반응이 안 좋았어요. 우리는 떨어진다. 우리는 그냥 3경기하고 간다. 막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났던 그 알제리 국민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16강 이상을 노리고 있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내부에 이면에 뭔가가 다른 게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그걸 일찍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수, 감독, 뭐 취재진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들까지 알제리 정도는 잡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만만하게 봤죠. 너무 이게 방심에 우리가 허를 찔렸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한국영 선수 사실 탈탈 털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페굴리 그리고 브라이미 뭐 이런 선수들한테 농락을 당했는데 사실 한국영 선수가 러시아전 때는 야 신진공청소기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런데 알제리전이 그렇게 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벨기에전 끝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가시와 레이솔에서 뛰니까 일본어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러시아전하고 알제리전하고 이 준비하는 자세부터 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준비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안 됐으니까 털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희망을 안고 우리가 경기를 치렀던 벨기에전도 상당히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 뭐 선수 한 명 퇴장당했는데 그죠? 실제로 뭐 좀 어렵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벨기에 팀이 벨기에 팀이 그렇게 아주 창조적인 팀도 아니었고 선수 개개인의 실력은 분명 있습니다만 이 팀 전체가 이제 하나로 뭉쳤을 때 아주 강력한 팀은 또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전반전 내내 뭐 우리나라가 잘 버텼어요. 그날도 이제 전반전 잘 버티다가 드푸르 선수였죠. 김시욱 선수를 짓밟고 이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에는 뭔가 승부수를 던지면은 2골 정도 넣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웬걸 한 골을 먹고 졌죠. 어떻게 봤어요? 저는 현장에서. 저는 사실상 굉장히 놀라면서 봤어요, 벨기에전을.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소준이 캐스터가 말씀하신 거랑 저는 다른 의미로 놀란 게 뭐였냐면 저는 무조건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왜냐면 알제리전 2대4 대패의 영향이 너무 커서 선수들이 경기 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기 전 감독 기자회견 대표 선수 구자철 나왔는데 기자회견 때 뭐 완전 누가 보면 중죄를 지은 죄인들을 데려다 놓고 전국의 뭐 전 세계 기자들이 막 신문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홍 감독이 러시아전 무승부 이후 그 밝아졌던 목소리, 뭐 선수들의 그 밝았던 분위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침울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팀을 저희가 보니까 야 이건 100% 지겠구나. 그냥 짐을 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에 굉장히 경기를 잘했어요. 대등하게. 그리고 거기다 상대 선수 퇴장까지 당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완전히 독이 됐죠. 야. 선수, 그러니까 이건 홍 감독도 인정한 부분인데 상대 선수가 한 명이 없으니까 드프루 선수가 우리로 따지면 약간 한국영 선수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경기 약간 더럽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상대 선수 에이스들 막 이렇게 막 태클 해버리고 몸싸움 해버리고. 좀 더럽다 야.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 선수를 귀찮게 하는. 그렇죠. 그런 선수인데 하는. 그 선수가 퇴장을 당하니까 우리로서는 완전 땡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체력이 방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수비수들 못 뛰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모치 감독이 벨기에 그 19살 공격수 오리기를 교체 투입합니다. 오리기 굉장히 잘 뛰어요. 오리기. 벨기에 취재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빌모치 감독한테 19살짜리를 왜 월드컵에 데려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빌모치 감독이 뛰는 거 보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있었구나. 근데 뛰는 걸 보니까 이 선수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그 프랑스 릴에서 지난 시즌에 30경기 뛰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중거리 슛을 딱 때리고 나니까 우리 선수들은 못 뛰니까 그냥 서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 바운드 된 공. 근데 그걸 이제 수비수가 넣었어요. 베르통원이 수비수에 달려 들어가고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그래서 왜 그 사실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정말 신들린 선방을 해줬는데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거를 수비수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거 안 뛰지? 저 가서 아니면은 뭐 뛰지는 못하더라도 가서 슛을 못 쏘게 저지라도 경합이라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넋 놓고 바라만 봤어요. 예전에 미국에 전지훈련 갔을 때 멕시코전이었죠. 멕시코전에서도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수비수들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고 튀어나온 공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상대 선수가 그냥 편하게 와서 톡 차넣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근데 그 장면이 홍명호 감독이 미국 전지훈련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수비 조직력, 그다음에 그런 순간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별리그를 보면 사실상 그 황 감독이 얘기했던 게 제대로 된 게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뭔가 준비했던 과정에서부터 약간 그런 게 안 맞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1무2패라는 안 좋은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면은 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 선수 기용. 이 박주영 원따봉으로 대변되는 원따봉 원미안하다. 원미안하다. 박주영 그리고 정성용. 정성용 또 이번에 오기 전에 SNS에 파이어 이렇게 올렸다가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나서 다시 퍼거슨 감독이 정말로 현자예요. 왜?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인생의 낭비다. 아주 명언을 남기셨죠. 저도 SNS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할 줄은 모르기도 하거니와 일단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뭐 설화가 나올 수 있는 데가 SNS예요. SNS인데 어쨌든 이 박주영, 정성용 이 기용에 대해서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의견은 어땠어요? 저희 생각은 그거죠. 누가 봐도 홍명보 감독은 너무 단순하게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선수 기용부터 뭐 포메이션부터 누가 봐도 최근 10경기를 보면 일관된 흐름. 똑같이 4-2-3-1 변화도 안.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들어가도 포메이션 변화 없이 그대로 4-2-3-1에 A 선수 빠진 거에 B 선수가 그 자리 대체하러 들어가는. 그리고 뭐 박주영이야 뭐 저희가 생각해서 완전히 붙박이었으니까 뭐 달라질 게 없었고 뭐 후보 선수들을 데려가서 경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일찍부터 최종 명단을 확정을 해버리고 그 선수들만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전과 비주전이 확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과 비주전을 약간 오갔던 선수가 있다면 의외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흥민. 손흥민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주전조에도 들어왔다 비주전조에도 들었다. 그래서 손흥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자들한테도 화도 내고. 왜 뭐라고 화를 냈어? 그러니까 뭐 화를 냈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 정기적으로 훈련이 끝나면 이제 기자들하고 뭐 인터뷰를 좀 잠깐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태도가 약간 불손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 선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자기의 그 감정을 숨기질 못한 거죠. 비주전조에 포함된 날. 그렇죠. 뭐라 그래요? 어떤 질문?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냥 뭐 약간 답한 투가 그냥 뭐 그랬어요. 이랬어요. 약간 이렇게 짧게 건성. 건성. 그래서 모 기자의 경우는 야 손흥민이 안 되겠다. 싹수가 노랗다라는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영 기자 아니었습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저는 뭐 손흥민 선수를 오래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 홍 감독과 약간 기싸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1명이 딱 있는데 거기에서 손흥민이 빠지면 저길 누가 들어가지? 막 이런 걸 저희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뭐 유연하지 못한 전술적 대응, 뭐 선수 뭐 활용 이런 거에서 크게 좀 아쉽죠. 그 앞선 두 경기를 여튼간에 저희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박주영 선수 그리고 골키퍼에는 정성용 선수가 기용이 됐었고 모두 예상대로 11명이 그냥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었고 결국은 박주영 선수는 원더봉 원 미안하다를 남기고 그렇죠. 끝났고 이제 정성용 선수도 결국에는 이제 김승규 선수로 바뀌었는데 이 두 경기를 치르면서 사실은 팀 내에서 홍 감독의 신뢰가 굳건한 만큼 이 두 선수의 입지도 탄탄했을 텐데 그죠. 두 경기를 그 선수들이 스스로 못한 것을 또 알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선수들의 좀 분위기라든지 팀 내 입지 같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벨기에전을 앞두고? 일단 뭐 벨기에전을 앞두고 홍 감독한테 선수 구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 쏟아졌어요. 네. 국내 취재진뿐만 아니라 국외 취재진들도 박주영을 쓸 겁니까라고 이렇게 대놓고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실 정성용 선수는 사실점을 했지만 알제리전에서 완전 수비수들이 눈이 풀린 채 다리가 풀린 채 경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정성용 선수의 실수도 있지만 두 번째 골은 그랬죠. 완전히 실수지. 사실상 정성용은 살짝 그냥 논외로 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냥 모든 초점은 박주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주영이 그 알제리전에서 공식 기록에 슈팅이 1이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아무도 못 봤어요. 야 박주영이 슈팅이 있었어? 그냥 원따봉 아니었어? 로 했는데 공식 기록제 슈팅이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거 빨리 찾아라. 슈팅 뭐였는지 찾아. 왜냐면 모든 기사가 슈팅 없이 물러났다였거든요. 알고 보니 슈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동작 애매한 게 슈팅으로 기록이 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기자들도 쓸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뭐 박주영이 뭐 팀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나 뭐 이런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박주영이 안 나오겠구나라고 캐치를 한 게 뭐였냐면 그러게 아니 이거 뭐냐면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전날 박주영 선발로 쓸 거라는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우리 오 기자만 박주영 선발 제외 시사. 그래서 통찰력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세훈 기자가 꼭 질문을 해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다 쓰고 나서 뭐 이런 말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후달렸습니다. 왜? 모두가 예라고 했는데 저 혼자 아니오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제 기사 이제 일 끝나고 나서 밤에 이제 저녁에 숙소 들어가서 다른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홍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벨기에전은 골이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제하에 홍 감독이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하자면 박주영이 팀 밸런스를 잡아주는 건 좋지만 공격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제와 그런 전제가 골이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하다는 벨기에전의 전제가 있는데 박주영은 공격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판단을 한 게 박주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근호가 나오든 김신욱이 나오든 뭐 지동원이 나오든 다른 공격수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홍 감독은 박주영이지라는 생각이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제 오해영 기자랑 같이 이제 일한 지가 한 2년 정도 넘는데 이런 날카로운 기사 굉장히 보기 드물었거든요. 보기 드물었는데 저 자체가 굉장히 둥글둥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날카로운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세복이냐? 브라질 소가 쥐를 잡듯이 한 것이냐? 이게 저희가 저희 CBS 기자들은 또 라디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녹음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만의 특징이 뭐냐면 기자회견과 동시에 무조건 받아칩니다. 다른 외국 기자들은 그냥 노트에 이게 메모만 하는데 저희는 받아 적는 것과 동시에 녹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적는 거에서는 그 감독의 톤, 그 말할 때 뉘앙스 차이를 느낄 수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녹음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톤의 차이, 미묘한 차이를 저희는 좀 그 알 수가 있는 게 있었어요. 감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박주영이 안 나올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썼죠. 야, 그럼 단독을 붙이지 그랬어요. 그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단독이 말이 됩니까? 이거 단독으로 썼는데 어쨌든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소치 올림픽 때
여자 컬링이 또 한창 인기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자 컬링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슬비 선수가 결혼했다고. 결혼했어요, 그분? 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경기 끝나고 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믹존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오 기자 말대로 다른 기자들은 다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는데 저는 녹음을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주변이 다른 선수들이랑 외국 뭐 감독 그 선수들 다 인터뷰를 하느라 그 완전 돗대기 시장처럼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렸는데 그때 그 감독 얘기, 정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김지선 선수 스킵인데 그 선수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체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아무도 못 듣고 저는 이제 녹음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딱 들어서 기사를 썼죠. 본 것 같아요. 그 기사를. 단독은 안 붙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CBS 기자만의 강점입니다. 여기 또 깨알같이 회사 홍보를 또. 어쨌든 다른 기자가 체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영 기자가 정말 제가 본 거 저 입사 이후 처음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기사. 저도 내심 기사를 쓸 때는 몰랐지만 쓰고 나서 경기 시작할 때 스타팅 라인업 나오기 때까지 약 한 24시간을 정말 불안불안해하면서 굉장히 휘날린 상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틀리면 나만 뒤집어 쓰는 건데 완전 바보 되는 건데. 근데 박주영이 딱 교체에 있는 걸 보고 나서 제가 내가 그래도 그나마 좀 이번엔 판단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죠? 그런 기사를 썼는데 어쨌든 박주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벨기에전에는 벤치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벤치에만 있었고 김신욱, 김승규 이렇게 울산의 공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벨기에전에서 맹활약을 펼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신욱 선수 사실 이제 골은 못 넣었지만 자기 한 몸을 희생하면서 자기 그 오른발이었나요, 왼발이었나요? 밟혀가면서 한 명을 퇴장시키는 공로까지 세웠는데 참 아쉽게 됐어요, 그죠? 뭐 일단 뭐 결과야 뭐 졌지만 저는 김신욱 선수보다 김승규 선수를 더 높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 한때 정성용을 위협할 만큼 지난해 막판에 뭐 정성용의 자리가 뭐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가 샛별이었죠. 한창 정성용 선수가 장풍 쏠 때. 그렇죠. 막 힘들어하고 그냥 무릎 꿇은 채 슈팅하는 거 보고 있을 때 이런 거 할 때. 근데 김승규 선수가 그러니까 나이도 어립니다. 이제 20대 이제 초반이고 첫 월드컵 데뷔전에서 그 벨기에 선수들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성용 선수의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정성이 힘들겠구나. 라는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아공 월드컵 때 정성용이 이훈재의 자리를 빼앗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살짝 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토커 시작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골키퍼 주전 골키퍼 누가 되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승규파와 정성용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랬었죠. 2대2였죠. 손아운서 누구 찍었습니까? 저 그때 김승규 찍었던 것 같은데요. 김승규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주전이 누구였습니까? 정성용이었죠. 정성용은 제가 찍었습니다. 저랑 계속 자기 홍보하네요. 찍었는데 맞긴 맞았어요. 주전이 정성용이 됐다는 건 맞았는데 씁쓸합니다. 근데 정성용 선수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노력을 안 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작년 연말에 뭐 자기가 뭐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있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케첩 사건 케찹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케첩이 뭐 안 좋다 그래서 그 좀 몸에 여기 뭐 정성용 선수가 하도 느리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 몸을 좀 이렇게 좀 순발력을 날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뭐 케첩 하면 또 인스턴트 음식과 잘 어울리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걸 끊으면서 이제 자기 훈련을 좀 했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또 최근 A 매치에서 또 보여줬거든요. 괜찮은 모습을.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 사실 러시아전에는 괜찮았어요. 알제리전이 좀 알제리전이 문제가 됐던 컸죠. 건데 어쨌거나 정성용 주전을 찍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기에는 이겼지만 마음은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케첩 오영 기자는 끊을 생각 없습니까?
저는 케첩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네. 안 먹는데 그래요? 이게 제가 뭐 안 먹는데 이래. 참치 새끼 케첩 네. 케첩 저를 드시는 아시는 것 분은 같은데. 아시겠지만 제가 생당이 또 많이 먹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상하게 그 저희 생활 패턴이 막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팀 이게 훌렁 넘어가나요? 아니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너무 본격적으로 예, 해보려고 예. 하는 겁니다. 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월드컵은 끝났잖아요. 끝났죠. 네, 월드컵은 끝났고 우리가 이제 저 브라질 뒷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듣고 아, 싶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브라질 아픔입니다. 아픔 어떤 제가 아픔? 처음 취재를 한 월드컵인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로 우리 대표들이 가장 성적이 안 좋았던 대회가 바로 브라질 월드컵이고 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브라질에서 경기장에서 휴대전화도 잃어버렸어요. 진짜. 도둑 맞았나요? 그쵸. 도둑을 맞은 도둑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휴대전화를 옷에 이제 챙겨서 기자회견장에 갔죠.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제 핸드폰이 증발. 아니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이제 벗어놨는데 제 그 기자회견장 옆에 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증발됐고. 옷은 그대로 입고. 옷은 입고. 아니 기자회견장에서 잃어버렸으면은 거기 기자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갖고 갔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누가 이제 흘렸는데 네. 이제 또 이제 한국 휴대전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흘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어서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사실상. 그 이동 동선 제가 한 3시간 찾았거든요. 내가 갔던데. 근데 없어요. 그리고 저만 이랬냐. 근데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네. 그 축구 전문 기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서우정 기자라고 유명한 프리랜서 기자인데 그렇죠. 그분은 저랑 같이 밥을 먹다가 네. 자기 무릎 발 앞에 놨던 그 밥상 그 발 앞에 놨던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밥 먹다가요? 밥 먹다가. 야. 그러니까 몰라요? 들고 가는 브라질 거? 진짜. 그게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저랑 둘이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옆 테이블에도 타사 기자들이 같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럼 한국 기자가 갖고 간 건가? 아니죠.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 서우정 기자 주변에 누구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서우정. 네. 근데 기가 막히게 가방이 없어졌어요. 노트북 잃어버리고 휴대전화 잃어버리고 여권 잃어버리고. 여권까지 잃어버렸어요. 여권 잃어버린 게 김경현 선수인데요? 이게 진짜 크죠. 여권 잃어버리니까 뭐 항공권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긴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경유를 하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그 전자여권이 필요한데 전자여권이 없으니까 발급받으려면 브라질에서 일주일 더 있어야 되니까 부랴부랴 그냥 임시 여권 만들어서 유럽으로 돌았죠. 항공권 320만 원 더 지불하고. 320만 원. 예. 본인 돈으로요? 그렇죠. 본인 돈이죠. 야. 프리랜서니까. 그리고 타사 기자들 보면 뭐 또 여권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뭐 지갑 잃어버린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브라질이 저희가 듣기로는 뭐 치안이 안 좋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낮에. 그러니까 저희가 벌어졌던 일은 다 모두 낮에 일어난 거거든요. 야, 이게 완전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진짜 그런 동네네요. 그런 브라질. 동네였습니다. 브라질 느낌이 저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브라질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눈호강하는 나라였거든요. 브라질은. 그래요. 좋았겠어요, 되게.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그게 삼바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삼바의 나라고 그 미녀들이 득식을 한다는 그 브라질인데 뭐 그런 쪽과 관련해서 좋은 기억은 없습니까? 눈호강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일단 브라질 입국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뭐 지젤 번천, 뭐 아드리아나 리마 이런 뭐 브라질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특출난 경우지만 그러니까 딱 봐도 이쁘다. 몸매 괜찮구나. 나의 브라질 생활이 한 3주가 괜찮겠구나. 하는 느낌이 빡 왔죠. 그래서 실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또 아시아인 왜냐면 일본이랑 또 브라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좋다 보니까 뭐 한국인들도 크게 뭐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저희 기자들한테도 와서 먼저 사진 찍자.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막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갖고 가는 뭐 물건이 없어지지 않고. 근데 그때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사진 찍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대요. 그 사진 외국인과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보고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게 많았는데 뭐 눈호강은 이제 얼마 안 갔죠. 뭐 하나씩 잃어버리고 이제 없어지고 이러면서.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리우 올림픽을 이제 또 2년 뒤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간다는 거죠. 핸드폰도 이제 옛날에 쓰던 휴대전화 이제 안 좋은 거 가져가고 뭐 지갑이나 이런 것도 좀 한국에서 쓰던 거 아니고 후줄근한 걸로. 후줄근한 걸로 옷도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이렇게 당해 보니까 이게 이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야, 옷까지까지. 그러니까 옷도 좋은 거 그러니까 왜냐면 가기 전에 나름 또 신경 쓴다고 브라질 유니폼 비슷한 걸 하나 제가 가져갔거든요. 아, 예. 근데 한번 입어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왜? 그러니까 딱 시선이 아씨 저 내가 한번 이거 되나? 괜찮아, 괜찮아. 저놈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게 약간 요런 눈빛, 세벼볼까? 요런 눈빛. 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못 입는 거죠. 야,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특정 상품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도 보니까 최근에 이제 S전자에서 나온 휴대전화도 우리나라에서 그게 한 근 100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 거기는 한 150만 원 이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자제품 이런 거에 그 사람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 이게 워낙 거기가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 핸드폰을 그냥 뺏어갖고 그냥 가더라고요. 모 기자의 경우는 경기장 주변에서 이제 가방 누군데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몰라서. 그런가요? 사진 기자분이신데 타사 사진 기자분이신데 이제 사진 장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방을 메시고 이제 장비를 들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빡 때리더래요. 자기 등을. 그래서 누가 날 모르게 때리는데 아프니까 이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몸을 숙이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가방을 막 흔들더래요. 가방을 꺼내 가려고. 근데 그분이 좀 덩치가 있으셨던 분이어서 가방을 안 뺏기셨대요. 근데 이제 그 브라질 애들이 결국은 이제 못 뺏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남아공 때와 비슷한 남아공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소변 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목더미를 내리쳐서 제가 남아공을 갔다 왔는데 그런 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 건 정말 드문 일이고 저는 그 현지인들 가는 재래시장까지 갔다 왔어요. 저희도 뭐 갔다 온 분들이 있는데 갔다 왔는데 근데 남아공은 뭐 브라질만큼 뭐 이런 얘기 뭐가 물건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교해 보면 남아공보다는 확실히 브라질이 좀 더 위험한 나라가 아닌가. 왜냐면 외교부 관계자들이 브라질 간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데라고 막 강조를 막 하면서 정말 결정타를 날렸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사고를 당하는 건 당신들 책임입니다. 외교부에서. 그런가요? 국민을 지켜줘야 할 외교부에서.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들이 사고 나면 당신들 책임입니다. 알아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밤에 뭐 이렇게 술 마시러 그냥 나간다거나 뭐 이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해도 좀 잘 포장해서 해주면 되는데 막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이게 위험한 나라긴 위험한 나라구나. 근데 뭐 거기 뭐 기자들끼리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출출하기도 하고 한잔 생각도 할 텐데 그럼 나가서 이제 뭐 한 잔씩 다 안 했나요? 했는데 어떻게? 대부분 이제 호텔에서 그냥 마셨죠. 왜냐면 말도 일단 잘 안 통하고 브라질이다 보니까 거긴 또 영어를 해도 현지 분들이 좀 잘 못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호텔 앞에 있는 뭐 상점에서 그냥 맥주 같은 거 가볍게 사다가 그냥 호텔 방에서 먹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지 뭐 일부 그냥 뭐 좀 외국어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가서도 이제 현지에서 무리 없이 쓰시는데 근데 뭐 저희 대부분 스페인어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죠? 뭐 이거 다 얘기 되나요? 풋볼리스트 한준 기자는 약간 한국 기자들 중에서도 이제 약간 스페인의 약간 스페셜리스트다 보니까 그 스페인어를 그냥 줄줄줄 하죠. 스페인 좀 계시다 오셨죠. 네, 그렇죠. 그래요? 알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이제 그분이 프리메라리가 기사를 많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프리메라리가 스페인에 있어서는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리고 또 스페인이 옆에가 포르투갈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르투갈도 또 그 브라질이 또 포르투갈어를 쓰니까 뭐 크게 뭐 말이 또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이거 그분 따라다니면은 그래서 덕을 좀 굉장히 봤죠. 편했겠네요. 그러니까 뭐 좀 도와달라. 저 이제 뭐 안 좋은 일 있었을 때도 좀 이런 거 좀 도와달라. 이런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해고 했죠. 뭐 또 기자단 또 숙소에 또 불도 나고 또 별일도 다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입니까? 그것도 또 포르투 알레그리예요. 알제리전 그 했던 여러모로 알레그리 안 좋았구나. 그 기자들 숙소가 생각보다 그 한국 호텔 같지가 않더라고요. 브라질 가보니까. 어떤데요? 장급이에요? 장급도 있었고 좀 좋은 모텔 정도 이런. 그러니까 저희도 지방 출장 많이 다니다 보면 모텔을 쓰는데
좀 좋은 모텔 수준이 걔네는 호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또 다른 이제 신문사 사진 기자분이 쓰시던 방인데 장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제 숙소에 딱 보관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약간 심상치가 않더래요. 분위기가. 그래서 호텔에 얘기해서 이거 좀 수리해달라. 우리가 이제 낮에 자리 비우니까 수리를 해달라 해서 브라질 호텔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공이 이거 잠깐 뭐가 없어서 뭐 자리 비운 틈에 그 에어컨에서 에어컨을 이제 수리해달라고 한 건데 에어컨에서 불이 난 거예요. 뭔가 튀었구나. 네. 누전이 되면 그러니까 난리 났죠. 이제 호텔에 그 이제 객실은 6층이었고 전 8층이었는데 그럼 위험하잖아. 꼼짝없이 그러니까 갇힐 거야. 야 이거 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저희 기자들 현지 휴대전화에 이제 메신저로 해서 네. 불 이러면서 불났다 빨리 나와라. 도망 나와라. 그 내용이 딱 나오니까 마침 또 이제 직원이 막 문 두드리면서 파이어 짧은 영어 파이어 딱 이러고 정성용의 파이어하고는 굉장히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내려왔더니 네. 뭐 불 났다고 이제 그 동네 주민들 막 다 구경 오고 네. 뭐 소방차 오고 막 그 소방 공무원들 그 브라질 공무원들 와서 막 하고 하는데 좀 그때부터 약간 좀 기미가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안 좋았구나. 참. 자 이렇게 브라질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온 생생한 오해원 기자의 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이제 우리의 월드컵은 아쉽게 끝났어요. 네. 아쉽게 끝났는데, 자 남은 또 월드컵 16강전 지금 한창 하고 있고 또 이제 8강, 4강 결승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 월드컵 끝났지만 또 남들의 월드컵은 계속되고 남들의 월드컵은 그렇죠. 계속되고 예. 우리의 축구도 계속돼야 되는데, 자 월드컵 우리 한번 한마디씩 결산을 한마디씩 해봅시다. 손아운서부터. 이영표 해설위원이 한마디 했었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실패입니다라고 딱 한마디 했었는데, 예, 그 말이 딱 정답인 것 같고 짧게 그걸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입니다. 2014년. 그러니까 뭐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이제 올 연말에 아시안컵이 또 있고 뭐 인천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1월 아니야? 1월? 내년 1월. 내년. 예.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위해서 다시 뭐 담금질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좀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차라리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새 판을 짠다는 그런 기분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했죠. 그쵸. 지금 하비에르 아게레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자케로니가 4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아게레가 딱 이어받는 건데, 그거는 끝나자마자 이런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그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 물밑 작업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협회라든지 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도 그랬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좀 철저하게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홍명보 감독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맡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남아공 월드컵 끝나자마자 바로 자케로니 감독 선임해서 4년 동안 꾸준히 선수들을 봐온 거예요. 근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뭐 조광래 감독 바로 잘리고, 그다음에 최강희 감독도 시한부 감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싫다는 걸 어거지로 이제 갖다 앉혔는데,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수,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뽑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런 그러니까 한계도 홍 있을 감독에 대한 그 너무 질타도 좀 옳지 않은 게 아니냐. 네.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감독 선임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우리 오해영 기자 한 달 동안 이제 브라질에서 뭐 휴대전화도 잊어버리고 불도 뭐 경험도 하고 예. 뭐 이런 예쁜 여러 가지 보고. 경험도 했는데, 우리 오해영 기자 월드컵 어땠고 또 우리의 월드컵 결산을 한번 해본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소 아나운서께서도 이렇게 짧게 딱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첫 스텝부터 꼬였다. 선수 선발 때부터 뭐 박주영 왜 뽑냐 뭐 이런 잡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네. 첫 스텝부터 꼬인 만큼 마지막도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뭐 구자철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주영의 논란이 밖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주영 형이 우리 팀의 중심인 건 맞지만 논란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안 좋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했는데, 일단 뭐 첫 발부터 제대로 못 내디뎠는데 결과를 기대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고, 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한 달 넘게 이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개인적으로 이청용 선수가 기대만큼 못했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뭐 이청용 선수가 피로골절이다. 예. 근데 뭐 피로골절이라는 거는 선수 생명에 굉장히 위협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뭐 홍명보 감독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청용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거든요. 이청용 선수가. 그런 선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대표팀 자체가 또 좀 큰 힘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뭐 두 단어로 짧게 정리를 하자면 첫 때부터 꼬였다. 그리고 이청용이 부진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텝 고인 이청용.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브라질 현지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돌아온 지금 막 돌아왔어요. 네, 어젯밤에 막 돌아온 오해영 기자의 따끈따끈한 얘기로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을 마무리했는데 자,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는 계속 돼야 합니다. 쇼 머스트 고 온. 자, 우리 손아운서 얘기대로 내년 1월에 아시안컵 그 전에 가장 중요한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실망을 했지만 다음 중요한 두 대회에서 또 우리 대표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원을 또 보내주는 이 팬들의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대표팀도 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21회 뉴스토커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소식, 또 재밌는 얘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